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와 자치경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요. 이슈 토론에서는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는 수소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 결과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네. 하이퍼튜브 외국에서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전주를 이동할 때 지금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 15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하이퍼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진공과 가까운, 그러니까 아진공 튜브를 활용을 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건데요. 진공과 가까운 곳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항공기와 가까운, 그러니까 시속 1000km, 높게는 시속 12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과 부산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KTX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32년까지 아진공 튜브와 그리고 연구동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9,0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 새만금에 추진하게 됐는데 경남과 충남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마는 전북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타 지자체도 관련 기반 시설이 많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철도 기업인 현대 로템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산 전투기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 전북이 97점이었는데 충남과 경남이 3, 4점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었는데 위원들이 우리 새만금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새만금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부지 확보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서도 사막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은 이게 용지가 국가 용지이기 때문에 그 아진공 튜브라고 해서 그걸 12km 시험 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건축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변전소 역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향후에 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일반 지역에서 이 부지를 확대하려고 하면은 또다시 이걸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새만금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이 간척지다 보니까 연약 지반에 문제가 있거든요. 파일을 보다 깊게 박아서 한 15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이런 공사나 이런 거의 속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거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의 이 하이퍼튜브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었죠. 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국책사업 유치가 우리 전라북도를 봐서는 낭보였는데 9천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데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파급 효과는 우리가 지금 탄소를 유치를 해서 탄소가 굉장히 주력 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이 탄소가 바로 항공기나 우주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공 튜브에서 이 주행 차량 이것도 연구를 할 텐데요. 가볍고 빠르게 하려면 우리의 탄소 소재가 활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탄소 복합재 그리고 연료전지, 배터리 같은 이런 연관 산업들이 아마 커나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연구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기관들 이런 것도 유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이퍼튜브가 새만금에서 만들어진다 하면은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군산군도라든지 이런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항과 철도, 항만, 뭐 트라이포트라고 하잖아요. 물류의 트라이포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변 도시도 첨단 도시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퍼튜브라는 최첨단 교통 시스템까지 구축이 된다면 새만금이 외국인들의 시선을 봤을 때도 굉장히 미래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미지 상승 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종합시험센터 부지가 22만 제곱미터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새만금 기본 계획에도 어떤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그 새만금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그곳에서 이제 곡물, 조사료를 생산하거든요. 거기가 농생명 용지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 관련 연구 시설들을 하려면 거기를 기타 용지 내지는 산업 연구 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승인이 이게 뭐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 용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개발청이 이 관련 참여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이런 부분은 뭐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이후에 어떤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래서 2027년까지 관련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 차량이 이제 우리가 튜브가 이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행 차량도 개발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차량을 자기력으로 부상, 추진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주행 선로 그리고 연구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032년까지 이 관련된 이제 시험 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 속도는 시속 800km거든요. 그래서 시속 800km로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게 국가 단지잖아요. 그래서 관련 시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시험센터로 이제 하이퍼튜브가 상용화 된다면은 이제 각지에서 이게 설치가 될 거잖아요. 기업들도 차량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시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 연구 센터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범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전북 자치경찰 그동안의 성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영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맨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06년도에 이제 교육자치가 실시되었고요. 또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1년 작년 7월 달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시는 했지만 자치경찰 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느냐, 무늬만 자치경찰제 아니냐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다행히 현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시행되려면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뭐 정치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시도지사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소 출발은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가운데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광역단체별로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 특히 이제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제 국가가 하던 업무 중에 자치경찰 사무를 분류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여성 청소년 업무라든가 교통 업무라든가 방법 수찰 같은 생활안전 분야를 자치경찰 사무라고 해놓고 그 기존의 경찰청이 하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것도 서면 심의를 통해서 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뭐 지팔투소나 경찰서에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구성은 도지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뭐냐면 그다음에 도의회라든가 교육감, 뭐 국가경찰위원회, 또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임기는 3년이고요. 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으로 아동 안전 강화를 내세웠지 않겠습니까? 네. 1호 시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하고 또 관련 사업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 자치경찰 원래 취지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협업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 청소년, 여성 이런 분야는 이미 그 지방행정에서도 뭐 그런 보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는 그 사람들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중에서 또 작년에는 그 아동 폭력 문제가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 종합 대책을 1호 시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출범해서 자치경찰이라는 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자치경찰한테 뭘 바라느냐, 아느냐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10명 중에 한두 명 알고 있어서 자치경찰 일을 알려야 되겠다. 알아야 뭔가 제안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는 데 힘을 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요새는 버스에 그냥 광고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다행히 좀 많이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라고 하면은 뭐 10건이 안 됐거든요. 올해는 뭐 똑같은 기간 한 100건 이상 들어오고 뭐 사진 공모전 해도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명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모두의 또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점을 이렇게 토로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과 법령 내에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까요? 네. 이번 자치경찰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치경찰 사무이 있는데 자치경찰이 없는 겁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거기에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무슨 일 할 때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의학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경찰 통제에서 모든 인사하고 거기서 하는데 자치경찰 하라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면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부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자치사무든 국가사무든 이게 무슨 중요하냐 그러지만은 행정관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 절차를 하다 모든 행정 절차가 달라지거든요. 그냥 운영상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를 누가 부담해야 돼? 위에서는 도지사 임명이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국가사무인데 왜 도지사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유일하게 이제 자치경찰을 만들면 새로 만든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것도 사실상 없고 인사업 것도 명부실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휘감독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지방자치부에 명시를 해서 도지사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도지사한테 권한 안 주고 책임만 지라고 하면 누가 도지사들이 돈을 대겠습니까? 도지사가 권한을 주고 그래야 도지사가 관심 갖고 예산도 투입하고 주의 맞추면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지휘 감독권 권한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그 지방자치사무라고 명시를 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예산 편성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견 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뭐 지난주였던가요? 중앙부처 공모에서 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뭐 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 뭐 그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영비만 저희 이제 거의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상태라서 그 운영비 좀 아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신규 사업은 국가에서 하던 사업은 경찰청에서 하던 사업은 예전에 하던 사업 그 사업만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은 또 도에서 뭐 줄 리도 없고 신규 사업은 위에서 이제 도에서 좀 받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뭐 이건 국가 사업인데 왜 권한도 없는데 돈만 대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마침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전국에서 1등으로 돼서 이제 특별급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요새 이제 범죄 예방 시책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세테드라는 사업입니다. 세테드가 뭐냐면은 이제 범죄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사업. 뉴욕시가 2010년대에 이 세테드라는 개념으로 맞아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야간 범죄가 한 4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실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뉴욕시 사례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에 이 돈 가지고 뭐 도 자치단체도 좀 더 지원도 더 받고 경찰 뭐 해가지고 어떤 전북형 뭐 세테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으면은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범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떤 새로운 모델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운영 방침 뭐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네. 주민자치는 사실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수라를 통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도 많은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요. 제도 개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참여하고 많은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많은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자치경찰 홈페이지에 보면은 한 줄 정책 제안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수소 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 신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수소 산업의 현황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희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교수, 김영권 전북 테크노파크 에너지 산업 육선 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네. 먼저 이제 수소 하면은 원자번호 1번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가장 가벼운 기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생활 속에서 이제 수소 산업이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수소하면 물을 이룬다. 물수자에다가 이룰 소자, 원소원은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물을 이루는 원소다. 그렇게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입니다. 또 반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잘 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소하고 반응을 할 때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연료전지 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를 다니게 한다든지 배를 다니게 한다든지 또는 항공기를 다니게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소는 그레이 수소, 또 뭐 블루 수소도 있고 최근에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린 수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수소는 색이 없습니다. 무색무취의 이런 가스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색을 부여한 기준은 그 수소를 만들 때 온실가스라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느냐 않느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방출하지 않고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면 대기 중에 CO2가 방출이 됩니다. 이럴 때 수소를 그레이 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발생했던 CO2를 우리가 포집을 해서 잘 이용하고 어떤 이런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 또 그럴 때 이런 CO2가 방출되는 효과를 우리가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수소를
분루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단계마다 CO2를 방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색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수소 제조상의 이제 공정이 다르다 했는데 이런 수소를 이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뭐 아주 옛날부터 이용을 했습니다. 한 200년 역사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실제로는 이 사과에서 우리가 사과들이 이렇게 썩었을 때 발생하는 기체가 나오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0년 정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산업에 이용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단장님, 수소 산업이 전북의 미래의 신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이준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의 새만금 지역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소스 생산 클러스터의 에타 사업으로 이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에타가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 국내 굴지였던 수소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이 전북에 집적화되어지고 유치가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북의 어떤 새로운 그린소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신산업을 좀 만들어낼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북의 그간의 전략산업인 자동차라든가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융복합 산업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북에 새롭게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전북이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의 GM자동차의 철수, 또 한국중공업의 철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고 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타지를 이렇게 많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새로운 신산업, 그러면서도 미래에 굉장히 전망을 가진 신산업이 수소산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방금 우리 김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면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소 공급 단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산업에 또는 이런 파급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린 수소를 어떤 그린 수소의 글로벌 메카를 전북에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 미래의 신산업이 굉장히 많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수소에 관련한 무한한 상상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 수소 산업의 현 위치 또 인프라 구축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북의 수산업들을 저희가 현황을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있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한 29개사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의 수가 좀 적게 보이기도 하지만 국내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도 전혀 적지도 않고 어떤 수소의 전주기 분야를 쭉 봤을 때도 핵심적인 기업들이 전북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하고 각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부의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수소용품 검사 지원 센터라든가 사용 연료전지 지원 센터, 뭐 연료전지 평가 센터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전북 지역에 구축이 되어져서 아마 국내에서 보게 되지만 아마 최고의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기업이 29개라고 네. 하셨는데 어느 쪽에 이렇게 분포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산 부분은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운송 이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익산에 있는 두산 퓨어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아마 이제 수전해 설비 쪽에도 본인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 쪽에서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 단계 생산품입니까? 지금 익산에 있는 두산 퓨어셀 같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게 되어지면 수전에 관련된 어떤 소재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
도내에서 어떤 부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게 되어지면 기술 개발이라든가 연구 개발들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사업에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이 태동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국가수소경제위원회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수소 관련 사업을 많이 유치하거나 또 좀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는 현재 뭐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또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굉장히 대표적인 지자체 중에 하나가 울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울산은 원래 원천적으로 석유화학단지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전북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강원도라든지 평택이라든지 그런 데도 굉장히 수소 산업에 활발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이고 시발주자인데 사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어떤 좀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북을 어떻게 수소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강된다면 그리고 또 전북에서 이렇게 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은 인력 구하기가 우수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 양성에서부터 원천 소재 또는 부품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한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안에서 또 자치단체 간 경쟁도 있겠습니다만 또 국가별 경쟁을 보면은 네. 또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많이 앞서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도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도 잘 되어 있고 또 사업화 쪽으로는 유럽 국가들에서 독일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앞선 기술들이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아주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가만히 지금 형태로 있으면 선두주자로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소 경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김 단장님, 네.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그린 수소에 대해서 많은 그 중점을 두고 또 산업화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린 수소가 성장했을 때 그 기대 효과 뭐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면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지면 투자는 저희가 한 3,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구축 단계에서 전북 지역에서 한 8,400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게 되겠고요. 7,600여 명 정도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구축이 되어진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도 향후 한 30여 년간 2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출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뭐 CO2를 계속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린수 같은 경우는 아주 청정한 수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는 아주 좋은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국내 대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꼭 국내 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해외로의 진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그린수 생산 클러스터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조성하는 거라든가 운영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해서 외국에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온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면 1,400조 원 정도의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그린수소 분야 같은 경우가 한 5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 전북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거 이것도 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서 수소 저장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역시 수소가 가장 가볍기 때문에 그 저장 기술이 아주 고난도 기술을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수소가 가장 가볍다는 이야기는 무게당 따졌을 때 부피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kg를 저장하는데 굉장히 큰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압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액체화해서 액화수소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어떤 하이텍에 해당하는 고기술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운송도 아까 같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우리 도시가스 배급 공급하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으로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파이프라인을 새만금에서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단지가 생긴다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익산, 완주, 전주 지역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소의 사용 범위가 네. 엄청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통 분야에서 그 점을 좀 예. 강조하셨는데 그 사용 범위 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다시 지금 말씀을 해주시죠. 수소가 이렇게 원래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사실은 대기 온실가스, 아까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제철소라든지 우리가 지금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도 수소가 전체가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수소는 CO2를 전혀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를 지키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핵심 기술이 되는 겁니다. 네. 김 단장님, 그린 수소 산업은 뭐 지역 전략 산업인 탄소라든가 상용차 또 연료전지 등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수소의 전주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산, 저장, 활용, 뭐 운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저장에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하는 업체가 완주 봉동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어서 넥소 차량이라든가 버스 이런 데 지금 전량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탄소 복합재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료 탱크 하나당 한 30kg 정도의 탄소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요 저장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린 생산 클러스터가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도 해야 되고 출하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탄소 분야와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 퓨어셀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수전해나 이런 기술들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만들어내어지고 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스피너반 기업들도 이쪽에서 태동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전북의 수소 산업 비중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수산업의 큰 어떤 산업 측면으로 가 있는 건 많이 없고요. 주로 이제 수생산에 따른 것들은 그런 화학회사에서 어떤 수소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규모를 이야기하기보다 저희가 앞서 특히 그린수 생산 같은 경우에는 선점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에게 수소 하면 뭐 연료 전지라든가 또 수소 충전소 뭐 이런 게 쉽게 연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소 산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수소 관련 시설이 자기 동네에 또 자기 이웃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좀 꺼리는 이런 님비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주민 수용성 문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어지고 아마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에서 2019년도에 강릉에서 발생한 그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소 탱크 이런 것들이 터진 적은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고압관리법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금 그 규제를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강화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
옆에서 충전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지금 저희 전주시만 보더라도 수소버스가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넥소 승용차가 주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어떤 뭐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얘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교수님 수소 산업하면 먼 미래의 산업이다. 뭐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이런 인식이 뭐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기술에 비해서 우리 뭐 사람들 인식은 거기에 미처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하면 사실 우리하고 좀 별개의 것이고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뭐 실감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의 폭우라든지 또는 여름에 굉장히 덥게 폭염이라든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난번 폭염으로 하루에 600명씩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그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곡물지대에서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서 올해 곡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소 경제 사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기술이 아까 그랬던 기술적으로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쓸 수 있도록 기술도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미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수소 에너지가 AI하고 또 결합하는 이런 상황도 뭐 설정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당연히 모빌리티가 발전을 합니다. 모빌리티는 아까 같이 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아까 같이 뭐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배터리 같은 걸로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데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소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배터리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약 30분 정도 최대 이렇게 주행 시간이 되는데 이것을 수소 연료전지로 바꾸면 2시간, 3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수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수소 산업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새로운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진입 장벽의 그런 한계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부 차원에서 또 그런 수소 산업에 뛰어든 기업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 좀 방법하고 또 영세한 그 기업 중심의 방법으로 좀 나눠가지고 기업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대기업들을 보게 되어지면 현대나 하나, SK 이런 쪽에서 지금 한 42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의 생존에 대한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북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 클러스터가 사업이 통과되어서 진행이 되어지면 그 기업들이 와서 이제 조성을 하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업전의 방안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 이 수산업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금 지원이라든가 기술 개발 지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패키지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내에 어떤 단기 지원에서 성과를 끝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새 정부도 수소 산업 육성을 이제 국정 과제로 삼긴 했는데 뭐 집중 분야라든지 기업 지원 강화 같은 이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서 수소 산업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후위기를 어떤 돌파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수소 경제 사회를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정치권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정말 중앙정부를 잘 설득하고 이럴 때일수록 잘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설득해서 우리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제 또 전라북도의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뭐 한 2개 정도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갖는 우리의 마스터 플랜의 작성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하고 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언가를 선정을 해서 그걸 집중 육성하고 또 원천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사회에 가서는 원천 기술이 없이는 세계적인 리더가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린 수소 분야에도 아까 같이 전체 생산 대규모 생산 단지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리더 기업들이 전북에서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이 전라북도에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체의 기술 개발 또는 그놈이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종합 마스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스터 플랜을 차근차근 세워야 내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김 단장님, 전북이 수소 거점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제도라든지 법적 장치가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 전북의 수산업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KTX나 SRT 열차를 생각합니다. 전주에 서울 가는 동안에 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전력 공급 장치를 쭉 도로 선로 옆에 깔아놨거든요.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기반해서 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조성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 전북 지역의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어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태동되어지고 성장하는 다시 또 R&D를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의 에타 통과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좀 조성되어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께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고 다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우리 김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계속 그 토론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도 그렇지만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에타 사업에 선정되어져서 통과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통과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국내외 대기업들 또 굴지의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인력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도외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되기를 정말로 다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일정 노력을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우리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린 수소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파급 효과가 큰 이런 산업을 전북에 유치할 때 미래의 성장 동력,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를 잘 우리가 육성을 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전북에 모여드는 그리고 전북이 잘 사는 이러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수소 산업, 수소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막막하게 느껴지는 구호가 아니라 수소 산업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제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미래 신산업으로서 수소 산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